사실 그리고 다른 모든 법무법인들이 이건 좀 어려워요. 합의하세요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일행들이 나갈 때 고소인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은 아니에요, 잠들었지만 중간에 깨가지고 다시 많은 대화도 했고 스킨십 할 때 어떻게 응해줬습니다 라고 기억을 하지만, 다른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는 모르겠고 얘는 잠들어 있었어.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믿어? 그쵸, 이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중간에 깨가지고 서로 대화도 잘 했고 스킨십 할 때 상대방도 잘 응해줬습니다 라는 거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용성호 김우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용 변호사님이 실제로 수행했던 사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 준비하신 사건은 중간간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불송치 결정을 얻은 이제 성공 사례에 해당하고, 한번 사실관계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 좀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먼저 사실관계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뢰인과 고소인 여성은 술자리에서 합석으로 만난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남자 둘, 여자 둘이서 같이 만나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다음에 같이 모텔에 이동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한 개 모텔 객실만 잡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2개 객실을 잡았어요. 어쨌든 그런 다음에 2개 객실 중에 한 개 객실 모텔 방에 모여서 4명이서 다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술자리에서부터 모텔에 와서 대화할 때까지 남자 둘, 여자 둘이다 보니까 서로 호감이 있는 이성이 있잖아요. 저희 의뢰인은 고소인과 서로 호감이 있었고, 저희 의뢰인의 친구는 그 고소인의 친구와 서로 호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4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이 이제 밤이 늦었고 하니까 잠이 듭니다.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의뢰인이 고소인을 들어서 모텔 객실 침대에 눕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의뢰인의 친구랑 고소인의 친구가 이제 자니까 너네 둘이 있어라고 하고, 친구들끼리는 서로 나가서 다른 객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원래 술을 마시던 객실에는 저희 의뢰인과 고소인만 남은 상황이고, 둘만 지금 그렇죠?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의뢰인의 친구와 고소인의 친구, 또 다른 커플은 이제 나가서 다른 객실로 이동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소인이 잠이 들어 있는데, 그러다가 고소인이 잠에서 깹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성관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그 고소인이 갑자기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놀라잖아요. 대화도 잘 하다가 뭐 성관계도 스킨십도 잘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거기서 그만하고 다른 객실에 있던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다 라고 상황 설명을 하는데, 고소인은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이유가 뭐냐? 나는 객실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의뢰인이 피의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간이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중간간과 강간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강간이 뭐겠습니까?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우리 성관계 가질래?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상대방이 싫어 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나는 분명히 싫다라고는 의사를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의사를 무력화한 다음에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거, 이거를 강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간간은 뭐냐? 내가 싫다, 좋다 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중간간, 심신상실 혹은 그런 의식불명의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갖는 거, 이런 걸 바로 중간간이라고 하고요. 결국 강간과 중간간의 가장 큰 뚜렷한 차이 2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폭행 협박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의식이 존재했느냐, 피해자에게. 이 2가지를 가지고 좀 구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 사건으로 돌아오면은, 여기 고소인은 결국 잠이 들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성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결국 이제 중간간에 피해를 입었다. 그렇죠. 라는 거고, 그리고 중간간의 어떤 정의 자체가 사실은 심신상실 상태, 술에 만취했다던가 잠이 들었다던가 뭐 이제 이런 상황이면,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전후 사실에 대한 그냥 기억이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고소를 할 때도 그냥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 혹은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강간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피해자의 어떤 피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일 것인데 네. 그럼 요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억울하게 내가 고소를 당했다. 그럼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간간 사건은 강간 사건과 조금 다르게요. 피의자 입장에서요. 진술 정리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해요. 왜 많이 필요하냐면 만약에 정말 내가 무고한 피해자다, 억울한 피의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중간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도 의식이 있고 동의를 했고 이랬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변론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동의를 해줬는가 이런 걸 얼마나 디테일하게 진술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할 때 아무런 대화도 없이 하진 않잖아요. 뭐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들이 많이 있고 스킨십을 할 때 사실은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키스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입을 벌려줘야 되고 그렇죠. 또 키스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혀도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뭐 키스를 하다 보면은 내 손이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터치하기도 하고 상대방 역시 의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어떤 손 뭐 역시 응했을 테고요. 내 신체 부위를 터치를 했을 거고요. 뭐 서로 고개가 돌아가기도 한다든가 뭐 옷을 벗기거나 속옷을 벗길 때 사실은 뭐 상대방이 뭐 허리를 들어주거나 사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봐가지고 결국은 상대방에게 의식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렇죠. 설득력 있게 피의자가 진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결국 정리를 하면. 그렇죠. 네. 그런데 피해자 기준에서 보면 어쨌든 나는 그냥 그런 거 다 기억 안 나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할 때고 뭐 이 사람은 그렇게 일단 디테일하게 진술을 할 텐데 그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뭐 CCTV가 있어서 그 장면을 찍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 말을 그냥 만연히 믿어주게 되나요? 일단은 딱 두 가지 정도는 봅니다. 첫 번째 뭘 보냐면요. CCTV 많이 봐요. 그래서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래서 모텔 객실에 들어갈 때 CCTV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을 거의 막 업고 들어갔어요.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도 여성은 거의 막 인사불성이어서 고개 떨고 있고 비틀비틀거리고 혼자 걷지도 못하고 완전 부축해줘야 되고 이런 정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의식이 없다라고 볼 가능성이 크겠죠. 요거 하나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진술을 지어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그렇죠. 디테일한 부분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피해자 입장에서도요. 완전 의식이 전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로포폴 같은 약물에 취하거나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다음날 아침에 깨서 알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술에 만취해서 발생한 중간간 사건은요. 기억이 통째로 아예 없는 경우는 많이 없고 중간중간 뜨문뜨문 기억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 뜨문뜨문 기억나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다시 사건으로 좀 돌아가서 네.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라는 걸 구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식이 없었던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술 마시고 네. 막 진상짓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근데 기억은 안 나는 거죠. 다음날. 그 옛날에 대학생 때 사람들 술 많이 마시면 이런 친구들 간에 대화 많이 봤을 거예요. 야, 나 어제 기억 하나도 안 나. 라고 했을 때 옆에 친구들이 야, 뭔 소리야. 야, 너 어제 멀쩡했어. 야, 너 어제 나랑 같이 뭐 끝나고 나서 PC방도 가가지고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너 혼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걸어서 버스 용량 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블랙아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아예 술에 취해서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없는 걸 패싱아웃. 그러니까 뭐냐면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공통점은 동일하게 둘 다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블랙아웃은 기억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의식이 존재했고 어떤 의사를 결정할 능력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치매랑 똑같아요. 내가 옛날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옛날에 의식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의식도 있었고 분명 무언가를 결정할 만한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나의 어떤 그 뇌 기능에 손상이 오니까 예전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지면은 이제 치매가 되고 뭐 어떤 뇌 손상이 되는 거겠지만 단기간에 발생했다. 그런 것들을 블랙아웃이다라고 해요. 반면에 패싱아웃인 건 뭐냐? 아예 술에 취해 쓰러져가지고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내가 무언가 결정할 만한 능력도 없는 거, 그걸 패싱아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기억은 없지만 블랙아웃이다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어떤 의식도 있었고 내가 성관계 여부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블랙아웃인 경우에는 중간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패싱아웃 상태였다라고 한다면은 중간간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였다라는 것을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들었던 게 첫 번째 음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간 사건에 있어서요, 피해자랑 피의자, 경찰이 불러서 뭐 먼저 물어보냐?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당시에 술 얼마나 드셨습니까? 그 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사실은 뭐 내가 주량이 뭐 소주 2병입니다 라고 하는데 소주 2병을 24시간을 걸쳐서 마셨습니다. 안 취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몇 시간을 걸쳐서 마셨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소 주량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술을 마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피의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의 그 일행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같이 술자리를 했었던 일행들. 네. 그렇죠. 네. 그 일행들도 동일하게 이제 얘기를 해줬다라는 술을 거고요. 많이 마시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술을 해줬다는 네. 거죠. 그리고 잠이 들기까지의 경위를 피해자 역시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서 어느 순간 의식을 잃은 게 아니라 밤이 늦었기 때문에 잠시 잠에 들었던 것 뿐이다. 늦어서 피곤해서 잔 거다. 그렇죠. 네. 늦게까지 놀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주장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거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잠에 들었지만 깨가지고 우리 피의자와 우리 의료인과 대화를 했었는데 그런 대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의료인이 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했었고요. 특히나 성관계를 이제 하는 도중에, 스킨십 도중에 피해자가 여기는 아파 하지마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불 켜져 있어서 좀 부끄럽다. 불 좀 꺼줘 라고 하는 등의 이제 구체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피해자는 중간에 피곤해서 잠시 잠에 들었던 건 맞지만 패싱아웃은 아니었고 잠에서 깨가지고 정상적인 대화와 정상적인 스킨십으로 이어졌다라는 것들이 결국 저희가 주장을 해가지고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성관계 중에 일어나서 친구를 불러서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기민하게 대응했다. 이건 네. 어떤 포인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린 다음에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저희 의뢰인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 다른 객실에 있었던 이제 일행들을 거기 찾아가가지고 부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잠들었었는데 피해를 입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소인 피해자의 일행 역시도 야 너 왜 그래? 라고 좀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분명히 호감이 있었고 그 전에도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고소인의 일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너도 어느 정도 성관계 동의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말 패싱아웃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뭐냐면요, 아까 전에 그 잠들기 전까지의 기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패싱아웃은요,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도요, 어떤 인지 능력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명확히 기억을 했고 어느 순간 의식 회복된 다음에도 곧바로 굉장히 정상인처럼 그렇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사실은 패싱아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어느 정도의 증거들이다라고 저는 주장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성범죄 사건에서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피해자의 어떤 일관된 진술이 그렇죠. 있으면 처벌된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간간 사건에서는 아이러니하게 피해자가
기억을 뚜렷하게 하고 진술을 그렇죠. 상세하게 할수록 불리한 포인트도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히려 중간간 사건은 그런 것들 많이 불리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내를 드리는 게 솔직히 뭐 처음 만난 사람과 원나잇을 했어요. 그러면 죄명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강간이냐 중간간이냐.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폭행 협박에 대해서 진술을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의식 상실에 대해서 진술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강간이냐 중간간이냐 구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변호사들이 천판일률적으로 얘기를 해요. 중간간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다. 강간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하나가 바뀔 때마다 중요한 증거 하나가 생길 때마다 중요한 증거 하나가 없을 때마다 어떤 증거를 강조할 것이냐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중간간의 여러 구속요건 포인트 중에서도 어느 포인트 어느 구속요건을 내가 깨트릴 것이냐 이게 포인트가 다 다른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가 아닐까라는 자화자찬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자화자찬이었군요. 네. 저는 변호사 선임이 어떤 팁을 드리는 건가 이렇게 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스스로의 칭찬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뭐 네. 어쨌든 요거 네. 뭐 불송치 났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주장한 내용 토대로 네. 경찰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간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사안이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리고 다른 모든 법무법인들이 이거 좀 어려워요. 합의하세요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일행들이 나갈 때 고소인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은 아니에요. 잠들었지만 중간에 깨가지고 다시 많은 대화도 했고 스킨십 할 때 어떻게 응해줬습니다. 라고 기억을 하지만 다른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는 모르겠고 얘는 잠들어 있었어.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믿어? 그쵸. 이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중간에 깨가지고 서로 대화도 잘했고 스킨십 할 때 상대방도 잘 응해줬습니다. 라는 거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 의뢰인이 되게 여러 곳을 이제 방문하고 많은 법무법인들에서 이거는 좀 억울하시겠지만 그래도 합의하시고 차라리 집행유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포인트 충분히 우리가 피해자의 일행조차도 우리에게 유리한 진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였고 그리고 저희 의뢰인의 일행조차도 우리에게 유리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도 어떤 그 경우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요구는 무죄 주장 충분히 해볼 만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어요. 네, 오늘은 저희 중간간 사건을 하나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실제 저희가 중간간 사건 수임을 하고 업무 착수했을 때 어떻게 다퉈나가는지 어떤 법률적인 쟁점의 포인트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 영상 참고해서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